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시베리아에서 건너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처럼 통합니다. 빙하기에 육교를 건너 대륙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는 오랫동안 고고학계에서 가장 확고하게 정리된 질문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연구소와 세계의 유전학자들이 각 부족의 DNA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을 때 그들은 기존의 모델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집단이 지니고 있는 고대 유전 물질 중에는 그곳에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전혀 다른 형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결론은 교과서보다 훨씬 더 기묘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약 15,000년에서 2만 년 전 베링 해협 자리에는 베링기아라는 거대한 육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베리아 지역에 살던 인구 집단은 동물들을 쫓아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빙하가 물러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구세계와 단절되어 고립되었습니다. 초기 유전자 연구는 이를 완벽히 뒷받침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라코타족 원로와 시베리아 추크치족의 공통된 하플로그룹을 비교하면 북동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이어지는 명확한 유전적 신호가 존재했죠. 이는 간결하고 우아하고 완벽한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적인 발견인 말타 소년이 등장합니다. 1928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한 어린이의 고대 유해를 발굴해냈습니다. 그는 약 24,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혹독한 추위를 견디던 소년이었죠. 수십 년 동안 그는 그저 흥미로운 고고학적 유물이었죠. 그러다 2013년 과학자들이 그의 뼈에서 DNA를 추출해내면서 이 오래된 유골은 조용하던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이 MA1이라고 부르는 이 말타 소년의 데이터는 우리의 예상을 깼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인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유전자는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한쪽은 유럽인의 조상인 유라시아 서부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놀랍게도 먼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즉, 양쪽 모두와 유전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쪽 끝의 DNA가 어떻게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나타났을까요? 고대 시베리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전적으로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한 텅 빈 얼음 땅이 아니라 여러 고대 인구 집단이 만나고 교류하는 거대한 유전적 교차로였던 것입니다. 결국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최초의 개척자들은 순수한 동아시아인만으로 구성된 단일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고대 북유라시아인이라고 불리는 더 오래되고 서쪽에서 기원한 인구 집단의 혈통을 이미 절반 가까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미와 남미의 현대 원주민들이 비록 어떤 콜럼버스나 유럽인도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적이 없지만 거의 유럽인처럼 보이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유전적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서유라시아의 흔적은 베링기아를 건너기 훨씬 전부터 처음 대륙을 개척한 아시아 인구 집단의 DNA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말타 소년의 발견은 교과서의 기존 모델을 대대적으로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시베리아 혈통과 육교 횡단이라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 안에는 들어맞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이 정도의 변화는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흡수할 수 없는 진짜 충격은 남미 아마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유전학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폰투스 스코글룬드 연구팀은 아마존 분지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수루이족, 카리티아나족과 같이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는 작고 고립된 공동체들로부터 DNA를 수집하는 고되고 느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실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죠. 분석 전 연구진은 모두가 항상 발견했던 표준적인 시베리아 유래 혈통을 예상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DNA의 흔한 특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컴퓨터가 비교 분석을 마쳤을 때 그들은 화면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특정 아마존 인구 집단에서 미약하지만 통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유전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흔적은 시베리아인의 것도 동아시아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컴퓨터가 유전자 매칭을 진행했을 때 이 수수께끼의 신호가 가장 가깝게 일치한 대상은 바로 호주 원주민과 멜라네시아인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인구 집단을 투피어로 조상을 뜻하는 옙케라에서 따와 이 집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비록 조상의 2%에 불과한 흔적이었지만 거듭 확인된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호주 원주민과 유사한 DNA가 아마존 깊은 밀림에 존재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도달했을까요?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여전히 가장 타당한 가설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Y 집단이 단순히 고대 아시아 유전적 다양성의 하나였다는 평범한 추론입니다. 2만 년 전 동아시아에 호주 원주민과 유사한 집단들이 이미 존재했고 이들이 섞여 우연히 육교를 건넜을 뿐 직접적인 태평양 횡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인류의 이주사를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서로 다른 시기에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아메리카로 들어온 집단이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얼어붙은 내륙 육교 대신 그들은 태평양 연안의 바닷길을 설렉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와 북미 해안을 따라 거대한 다시마숲 생태계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과학자들은 풍부한 식량과 은신처를 제공한 이 생명의 바닷길을 켈프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험준한 내륙의 빙하를 피해 이 켈프 고속도로를 따라 배를 타고 남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 해안 이동 가설은 최근 고고학적 기록의 여러 모순들을 완벽하게 설명하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파격적이고 학계의 맹렬한 회의론을 부르는 세 번째 가능성이 남았죠. Y 집단이 호주나 멜라네시아에서 텅 빈 태평양을 직접 가로질러 남아메리카에 도달했다는 추측입니다. 수만 년 전의 보잘것없는 기술로는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불가능한 거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폴리네시아인들이 훗날 증명했듯 인간의 끝없는 모험심 앞에 태평양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구 Y 집단만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적 기록에서 발견된 유일한 이례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코글룬드 논문이 발표될 무렵 다른 연구자들은 또 다른 기묘한 데이터 지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약 12,600년 전 북미 대륙의 몬테나주입니다. 이곳 엔직이라는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독특한 형태의 석기인 클로비스 도구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이 정교한 무기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초기에 명확히 정의된 고고학적 문화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에서 100개가 넘는 도구들과 붉은 안료에 덮인 한 아기 소년의 무덤이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해에서 DNA를 추출하여 엔직-I라고 영령했습니다. 클로비스 문화는 북에서 남으로 확산되었다고 가정되어 왔기에 당연히 오늘날의 북미 인구와 가장 가까울 줄 알았죠. 하지만 게놈 분석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북미 인구보다는 중앙 및 남아메리카 인구와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가 유전적으로는 이미 남쪽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모순.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그림은 한 번의 깔끔한 확산 이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시기에 도착한 다양한 집단들이 갈라지고 섞이며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 흔적만 남긴 역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메리카 이주 역사에 새로운 퍼즐을 더하는 또 다른 미스터리, 케트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케트족은 중앙 시베리아의 척박한 예니세이강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작고 고립된 소수 원주민 집단입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유전적 측면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연구된 수많은 시베리아 민족 중에서 케트족은 특이하게도 북미의 특정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과 가장 가까운 유전적 친연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나데네어를 사용하는 나바호족, 아파치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리조나 사막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데네어 사용자들은 첫 번째 아메리카 이주 물결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는 확고한 사실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출발지가 베링기아와 가까운
흔한 북동 시베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케트족은 한때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었으나 이후 극적으로 축소된 거대한 고대 집단의 쓸쓸한 잔존개체군, 즉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고대 북유라시아인의 유령, 아마존에 숨겨진 호주인의 흔적, 그리고 시베리아 한복판의 케트족까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은 단 한 번의 이주가 아닌 마치 겹겹이 쌓인 지층처럼 수많은 복잡한 이주를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복잡한 발견들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고대 인류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이동성이 강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모험심이 넘쳤으며 유전적으로도 극도로 다양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한 무리의 사냥꾼이 단순히 육교를 건너 남쪽으로 걸어 내려갔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는 현재의 유전학 앞에서는 너무나도 극적으로 불완전한 서술인 것입니다. 인류는 목숨을 걸고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고 험준한 산맥을 넘었으며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다른 인구 집단과 교배를 통해 끊임없이 유전자를 섞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시게 복잡한 이동과 상호작용의 방식은 이제서야 고대 유전학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그 흔적을 더듬어 찾아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는 과학자로서 깊은 겸허함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의 기원에 대한 깔끔한 이야기를 구축하려 애써왔지만 새롭게 발굴되는 DNA 조각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각주를 덧붙이며 그 밑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의 고대 DNA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콜롬비아, 브라질의 정글, 그리고 태평양 섬들에서 발견된 유해로부터 새로운 유전 물질을 끊임없이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방대한 고대 게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죠. 각각의 새로운 샘플은 현재의 이론을 확증하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완전히 뒤엎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면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10년 전에 확립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그저 잠정적인 가설로 여겨지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뛰고 경이로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인구 Y나 고대 베링인 같은 특정 퍼즐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부터 그 누구도 기록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때부터 서로의 세계를 넘나들었다는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DNA가 바로 그 장대한 기록이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읽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만약 과학이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의 밑장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이런 딥한 미스터리가 여러분의 취향이라면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고대 유전학에는 이것만큼이나 기묘하고 안 풀린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저는 인구 Y의 발견이 매번 저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아마존 깊은 밀림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 코드 속에 호주인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3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한 유전학자가 수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방대한 데이터 세트 앞에 앉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12개국에 걸친 다양한 유대인 공동체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아슈케나지 유대인, 모로코와 튀르키예의 세파르디 유대인, 그리고 이라크와 예멘의 미즈라히 유대인들이 포함되었죠. 이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아랍인, 네게부 사막의 베두인 부족, 레바논 기독교인, 시리아인, 이집트인들의 샘플도 함께 수집되었습니다. 연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중동 지역 인구 간의 유전적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DNA가 실제로 어떤 혈연 관계를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는 연구팀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마일의 거리로 나뉘어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공동체들은 세대에 걸쳐 이웃하며 살아온 비유대인 인구보다 유전적으로 서로 더 가까운 관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유대인은 유전적 수준에서 예멘의 유대인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들이 각자의 폴란드인 또는 예멘인 이웃들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다른 인구보다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레바논인들과 유전적으로 더 가깝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민족이 너무나 깊고 명확한 공통 생물학적 기원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유전적 데이터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종류의 심층적인 탐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DNA 기록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교과서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진실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왜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는지 이해하려면 유전학 시대가 도래하기 전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유대인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거의 전적으로 역사와 이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논쟁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 경전에 뿌리를 두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 이어져 온 전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이 고대 이스라엘인의 후손이며 바빌로니아의 정복과 로마의 파괴로 인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유대인, 특히 유럽의 아슈케나지 유대인 대다수가 전혀 셈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립되는 이론이 존재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8세기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하자르라고 불리는 피르크계 민족의 후손이며 그들의 유전적 조상은 중동이 아닌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자르 이론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럽 유대인들이 고대 이스라엘인들과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없으며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조상 대대로의 권리 주장 또한 무효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론은 시오니즘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한 도구였으며 20세기 내내 해당 특정 집단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DNA는 이러한 오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참이었지만 그 해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인구에 대한 최초의 주요 유전학 연구는 1990년대에 막 사용 가능해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만 전해지는 Y 염색체상의 특정 표지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표지자들을 통해 부계 혈통을 시간을 거슬러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Y 염색체는 게놈의 다른 부분들처럼 재조합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거의 변형되지 않은 채로 아들에게 전해지며 가끔씩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만 축적될 뿐입니다. 이는 Y 염색체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북의 조상에 대한 비교적 깨끗하고 명확한 기록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자들이 이 기술을 유대인 인구에 적용하자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 남성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훨씬 높은 비율로 Y 염색체 혈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레반트 지역 인구와 가장 흔히 연관되는 유전적 그룹인 하플로 그룹 J1과 그 관련 분기인 J2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출신의 유대인 남성들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하플로 그룹이 팔레스타인 아랍인 남성, 레바논인 남성, 시리아인 남성에게서도 유사하게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부계 유전적 특징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고대 중동, 즉 레반트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나 하자르의 고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하자르 이론은 Y 염색체 데이터와 마주하면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슈케나지 유대인 유전자 풀에 상당한 하자르의 기여가 있었다는 유전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르 개종자들의 후손이라고 주장되었던 아슈케나지 남성들은 코카소스나 중앙아시아가 아닌 중동 지역을 가리키는 부계 혈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슈케나지 공동체의 부계 조상들은 레반트 지역에서 유래했음이 밝혀졌지만 Y 염색체 데이터는 이야기의 절반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 유전자는 오직 남성 혈통만을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그림을 얻기 위해 연구자들은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며 여성 혈통을 추적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MME DNA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Y 염색체 데이터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의 혈통이 중동 지역을 명확히 가리킨 반면 목의 혈통은 훨씬 더 다양했으며 상당한 유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시케나지 유대인 목의 혈통의 상당 부분이 유럽 여성, 특히 이탈리아와 남유럽의 다른 지역 출신 여성들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해석은 기원 후 첫 몇 세기 동안 유대인 남성들이 레반트에서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현지 여성들과 자주 혼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지 아내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그들의 미토콘드리아 혈통은 유대인 공동체에 흡수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목의 유전자 풀은 고대 레반트와 유럽 조상의 혼합체가 되었지만 북의 유전자 풀은 훨씬 더 강력한 중동적 특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여러 방향에서 제기되던 단순한 서사들을 한꺼번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하자르 이론 신봉자들에게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북의 조상이 중동 출신임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유전적으로 봉쇄되어 주변 민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상상했던 사람들에게는 목의 혈통의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 아슈케나지 유대인 집단은 초기 기원 후 디아스포라 시기에 고대 중동 출신의 남성 시조 집단과 부분적으로 유럽 출신의 여성 시조 집단이 결합하여 형성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비교 대상인 아랍 민족 측면에서는 또 다른 복잡성이 존재했습니다. 아랍인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역사와 고대 중동 지역 인구와의 다양한 관계를 가진 방대한 범위의 민족들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이 특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때 유전적 그림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고대 레반트 지역 인구의 가장 직접적이고 끊어지지 않은 형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 남성들은 유대인 남성들과 상당히 겹치는 Y 염색체 프로파일을 보였습니다. 특히 J1과 J2 하플로그룹이 두 민족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두 집단을 연결하는 고대 DNA 구성 요소는 동일한 조상, 즉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레반트 지역에 거주했던 인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함의는 이러한 연구들이 발표될 때마다 항상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인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분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분기는 한 집단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원래 거주자들을 대체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동일한 인구가 2000년에 걸쳐 지리적으로는 겹치지만 종교적, 문화적으로는 서로 다른 역사를 겪으며 분화한 결과였습니다. 뉴욕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해리 오스트러와 동료들이 2000년에 발표한 연구는 디아스포라 전역에 걸친 유대인들의 유전적 관계를 지도화하려는 가장 포괄적인 초기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Y 염색체 연구들이 시사했던 바를 확인하고 더욱 확장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 집단들은 비유대인 이웃들보다 서로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예멘 유대인 간의 유전적 거리는 그들 각자와 함께 살았던 비유대인 인구 사이의 유전적 거리보다 더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시에 각 유대인 공동체가 주변 인구로부터 일부 유전 물질을 흡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유럽적 요소를, 세파리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및 북아프리카적 요소를, 그리고 미즈라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및 메소포타미아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유대인 공동체도 절대적으로 유전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 유전적 신호는 고대 중동이었으나 주변부에서는 현지 혼혈의 흔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0년 미국 인류 유전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발표된 연구는 Y 염색체나 미토콘드리아 마커뿐만 아니라 전체 게놈에 걸쳐 수십만 개의 유전적 위치를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유전지도에 표시했을 때 유대인 집단들은 시각적으로 매우 극명하게 서로 뭉쳐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대인 집단들은 중동과 유럽 인구 사이에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며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레반트 지역의 여러 집단, 그 중에서도 드루즈족, 팔레스타인인, 그리고 키프로스인들과 유전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드루즈족과의 유전적 유사성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드루즈족은 주로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독특한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엄격한 교리는 외부인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외부 집단과의 혼혈 또는 통혼이 극히 드물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유전자 풀은 거의 고정된 상태로 중세와 근대 시대에 거대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기 이전 고대 레반트 인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집단이 드루즈족과 유전적으로 밀접하게 군집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의 조상 집단이 바로 이 고대 레반트 지역의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대인의 조상 인구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가설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유전적 뿌리를 공유하는 이웃은 레반트 지역의 공동체들이었지 전혀 관련 없는 이방인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유대민족의 조상들의 고향에 전통적인 역사적 기록들이 늘 지목해왔던 바로 그 레반트 지역임을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유전학적 분석에 아랍 인구까지 포함시켰을 때에도 드러난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명확했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베두인족은 실험에 포함된 모든 비유대인 집단 중에서 유대인 인구와 가장 긴밀한 유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사이의 이러한 유전적 친연성은 결코 미미하거나 불확실한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유대인 인구 유전학 분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로 손꼽히며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여러 독립적인 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입증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유전적 발견은 단순히 생물학적 영역을 넘어 역사적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긴밀한 생물학적 친연성을 가진 두 집단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 상이한 언어, 다른 종교, 상충하는 정치적 주장들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한 세기가 넘도록 이 지역을 뒤흔드는 갈등 속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레반트 지역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들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대 레반트 지역의 인구는 최소 4000년에서 5000년 전부터 이 땅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유전학적 기록들은 이 지역에서 농업이 처음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유전적 연속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도시들을 건설했던 인구 집단과 이후 이스라엘인, 블레셋인, 페니키아인으로 불리게 된 인구 집단들은 모두 동일한 광범위한 유전적 기반, 즉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후손들이었습니다. 물론 레반트 지역 인구에 대한 주요 외부 유전적 기여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이주와 정복의 물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붕괴,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정복, 페르시아 시대,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그리고 7세기의 아랍 정복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다 새로운 인구 집단이 기존의 레반트 기반 인구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유전적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부 유입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침략이나 이주도 이 지역의 근본을 이루는 고대 레반트의 유전적 기층을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레반트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전적 연속성은 고대 DNA 연구 기록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고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레반트 지역은 수없이 반복되는 정복을 겪었고 연이은 여러 제국들의 통치를 받으며 수많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문화적, 언어적 영향을 끊임없이 흡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지역 인구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구성은 외부 세력에 의한 전면적인 교체에 극도로 강한 저항력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지켰고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고유한 역사가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7세기의 아랍 정복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유전적 관계라는 질문에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7세기에 아랍 군대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레반트 지역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반트 인구는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아랍어를 받아들였으며 점차 아랍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결국 현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생물학적 조상들은 이 레반트 지역의 고대 유대인 인구의 생물학적 조상들과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물학적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한 것은 바로 종교와 언어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었죠. 유전학적 기록은 현재 스스로를 팔레스타인 아랍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된 바로 그 고대 레반트 인구의 후손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순수하고 독립적인 기원 서사를 선호하는 현대 분쟁의 양측 모두에게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유대인과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끊어지지 않는 생물학적 연결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적 서사는 유전학적 데이터에 의해 폭넓게 지지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데이터는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고대 레반트 조상을 공유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토착적인 뿌리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전학적 기록은 어느 한쪽 편에 명확한 승리를 선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측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공동조상이라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죠. 2014년 사이언스 발표된 한 연구는 이 복잡한 그림에 중요한 한 겹을 더했습니다. 연구진은 레반트 지역의 청동기 시대 무덤에서 회수한 고대 DNA를 사용하여 약 3,000년에서 4,000년 전 고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게놈을 직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고대 가나안인들의 게놈을 현대 인구와 비교했을 때 연구진은 고대 가나안인들이 현대 레바논인들의 주요 조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레바논 인구의 조상 중 약 93%가 고대 가나안에서 유래한 것이죠. 더불어 고대 가나안인들과 현대 유대인 및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유전적 연속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레반트 지역의 인구가 최소 4,00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 땅의 고대인들은 현재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이 지역의 거의 모든 현대 인구에 자신들의 유전적 흔적을 뚜렷이 남겼습니다. 유대인 인구에 대한 유전학적 데이터는 특히 아슈케나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인구학적 병목 현상, 징후를 보였는데 이는 그들의 역사상 인구가 소수의 창립 집단으로 급격히 줄어든 후 다시 빠르게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병목 현상은 특정 유전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 인구는 일반 인구에서는 희귀하지만 아슈케나지 공동체에서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유전성 질환군에 유난히 취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테이삭스병, 고셔병, 니만픽병, 카나반병 모두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아슈케나지 유대인에게서 더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작은 창립 인구가 급격히 성장할 때 그 창립 집단에 우연히 존재했던 모든 유전적 변이, 심지어 해로운 변이들까지도 후손 인구에서는 불균형적으로 흔해지게 됩니다. 아슈케나지 공동체에서 이러한 질병들의 높은 발병률은 유럽 유대인의 모습을 형성했던 그 창립 사건의 직접적인 유전적 서명이며 그 좁은 기점에서 성장한 모든 후손 공동체의 생물학적 특성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1492년 추방 이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거주하다가 북아프리카와 오스만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던 세파르디 유대인 공동체는 또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였습니다. 세파리 유대인의 유전적 프로필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수세기 동안 거주하다 강제로 쫓겨난 인구에게서 예상되는 대로 중동의 핵심 유전자와 이베리아 혼합 유전자의 흔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전학적 데이터는 세파르디 공동체들이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자신들의 유전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탄불 출신 세파르디 유대인의 유전적 프로필은 두 세계의 지문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역사에 의해
고대 레반트와 중세 이베리아가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라크, 이란, 예멘 지역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미즈라히 유대인 공동체는 주요 유대인 집단 중 고대 레반트의 기준선에서 가장 적게 변형된 유전적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동의 원래 조상 고향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계속 살아온 미즈라히 유대인 공동체는 다른 먼 지역의 인구 집단과의 유전적 혼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예멘 유대인들은 중동 외부의 인구로부터 유전적 유입이 거의 없는 놀랍도록 잘 보존된 조상 유전적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멘 유대인과 예멘 아랍인을 직접 비교했을 때 유전적 거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라크 유대인과 이라크 아랍인 또한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물학은 공동체들이 문화적으로 쌓아올린 벽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2000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 사이트 페리에 발표된 마이클 해머가 주도한 한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비범할 정도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해머와 그의 동료들은 다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집단의 Y 염색체 데이터를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비유대인 중동 인구 집단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들은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존 서사에 불편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은 흔히 외면받거나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하자르 이론 지지자들, 순수한 토착 기원을 원했던 팔레스타인 진영, 순수한 유대인 연결성을 주장하던 이스라엘 민족주의 진영 모두에게 이 데이터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유전적 기록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설명할 뿐입니다. 대립적인 두 인구 집단이 알고 보니 동일한 고대 유산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2020년 셀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중동 인구 집단 간의 유전적 관계를 지금까지 중 가장 포괄적인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중동이 놀라운 유전적 연속성을 지닌 지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된 주요 조상 구성 요소들이 현대 시대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2020년 연구는 또한 두 집단 간의 분기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길어야 2000년에서 3000년을 넘지 않았으며 이는 같은 시기 발생한 종교적, 문화적 분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정체성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래한 개별 집단들의 산물이 아니라 공유된 조상 인구 내에서의 문화적, 종교적 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로 규정되었던 인구 집단들도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갈등보다 훨씬 더 깊은 공통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물론 이러한 유전학적 발견이 그동안 존재했던 갈등들을 마법처럼 해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엄연한 현실이며 질문에 대해 유전학은 그 질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정치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공동의 조상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